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외국어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섰네요, 이 자리에. 대체 무슨 얘기를 해줘야 지금 이게 만약에 겨울방학이거나 혹은 학기 초라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많을 텐데 하필이면 이제 한 140여일 정도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보니 제가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분명히 제 강의를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면 뭐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은 강의를 잘하십니다. 근데 꼭 강의 말고도 특별한 게 뭔가 있을까를 고민해 오다가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20여 년을 우리 수험생들과 살았다면 누구보다도 수험생들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들의 스케줄을 잘 꿰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학사 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고 누구보다 그 친구들의 슬럼프 겪는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봐왔던 사람이니까 그래,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해주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굳이 너무 세세하게 빈칸 추론은 이렇게 하여라, 이어질 글의 순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과연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보다는 남아있는 140일 동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공부 방법이거든요. 하는 건 혼자 할 수 있거든요. 뭐 인강을 듣든 EBS 강의를 듣든 문제집을 풀든 뭘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이 늘 항상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은 저도 진짜 오랜만에 너무 반갑고 설레게 여러분들과 남아있는 140일 전략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굉장히 20년 동안 뭐 수업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제 대답이 절대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 좀 같이 고민해보고 공유해보고 그리고 또 저는 혼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에게 질문도 던져보고 해서 이 1시간 동안 소중하게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땐 아, 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느낌표 정도만이라도 하나 얻어가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일단 우리는 영어니까요, 공부는 합니다만 한 번도 수능 영어 영역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빈칸 추론 풀었고 시험에 나오니까 사유 제거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뭐 이렇게만 살아왔지 영어 영역 시험의 본질을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첫째는 영어 시험에 대한 본질을 이해시킬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나옵니다.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그 영어 시험 본질에 맞게 그래, 좋다. 그러면 학습 방법을 한번 순서를 잡아보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 그래? 그럼 그렇게 순서를 잡았다면 오케이. 남아있는 140일 동안 우리가 학습법을 계획을 짜보자. 그리고 네 번째가 마지막 우리 수험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영어 영역 시험의 본질의 이해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인데 너무 할 게 많습니다.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싶은데 또 사실은 영어도 영역으로 나눠보면 5가지 영역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듣기, 독해, 어휘, 어법, 구문. 뭐 이걸 다 잘해야 그리고 기출문제도 풀고 EBS도 좀 풀고 이래야 영어 영역 만점 이게 나오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포션이 있다면 듣기, 독해, 어휘, 어법, 구문 뭘 제일 잘하고 싶습니까? 물론 다 잘하고 싶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잘하고 싶은 게 뭡니까? 독해.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문항수도 가장 많고요. 포션도 가장 많고요. 독해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우리 독해 왜 이렇게 안 되는 건데?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독해 잘하려면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나 약간 귀가 안 들려. 사후적기가 있어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뭘 단어를 알아야지. 우리는 원래 찍신들이 많아서
듣기도 여러분 완벽하게 다 듣고 푸십니까? 단어 몇 개 듣고 찍기. 독해도 뭐 안 되면 단어 아는 거 몇 개 조합해서 찍기 뭐 이런데. 그 기본적으로 일단 제2 외우거니까 어휘는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휘, 독해 잘하려면 어휘 필요한데. 그 다음에 또요? 아, 나 진짜 궁금한 게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된대요, 아이들이. 그럼 해결책은 있어요. 단어를 외우면 되잖아요. 단어 외웠어. 근데 단어를 아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럼 단어 아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아, 구문? 아, 그러네. 구문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선 우리는 구문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끊어읽기 같은 거. 우리 수험생들 막 모의고사 볼 때 잘하는 이렇게 슬러시 표시하기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구문이죠. 근데 사실은 그래, 단어 몰라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단어를 외웠는데 단어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건 구문 때문이래. 그럼 구문 독해를 해야 되네. 근데 사실은 구문 이전에 해야 될 건 뭔데요? 네, 어법이 돼야 합니다. 뭘 정확하게 한 문장을 해석하려면 이게 대절인지 대관계대명사인지가 구별이 돼야, 이게 수식하는 건지 이게 명사절인지를 따로 볼 텐데, 이게 의문사 와신지 관계대명사 와신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해석을 넣을지 말지를 고민할 텐데, 그러니까 독해 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도 베이스가 되어야 하고, 구문 독해를 하려니까 일단 어법을 먼저 해야 하고, 어법이 된 다음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문 독해를 해야 되네요. 아우, 과정 복잡하네요. 그럼 이제 오케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단어를 외웠다.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구문 독해도 했다. 그럼 해피한데 여기까지? 이게 수험생들일걸요? 단어도 아는데 해석도 되는데 답이 틀려. 그쵸? 단어도 알고 난 분명히 해석도 했는데 답이 틀리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국어를 못하는 건 영어 시간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어가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요? 경험 부족? 그렇죠. 문제풀이를 많이 고쳐야 되니까 경험이 부족하다.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어를 알고 해석도 됐는데 답이 틀린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력도 필요합니다. 해석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추론력, 우리의 영원한 숙제 빈칸 추론은 뭘 추론하잖아요. 그러면 추론력도 필요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삽입 제거 문제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해석에 논리에 맞게 순서를 배열하래. 논리에 맞게 문장을 넣었다 빼래. 그러면 논리력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단어도 해야 돼, 어법도 해야 돼, 구문도 해야 돼, 갑자기 없던 이해력의 추론력의 논리력까지 완성을 시켜야 했는데, 그래야 독해를 잘하는 건데, 아까 서두에 말했죠. 우리 수험생들은 맨 처음에 뭐 하냐면 난 이제 대한민국의 고3이다. 난 수험생인데 기출문제 풀어야 하지 않나? 난 대한민국의 고3인데 난 EBS 문제집 좀 풀어야 하지 않나? 문제풀이, 기출문제 과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독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고지에 있는 녀석이에요. 이걸 잘하기 위해 밑에 베이스들이 막 깔려야 해요. 그런데 그 베이스들은 잘 깔지도 못하고서 일단 고3이니까 난 기출, 난 일단 고3이니까 EBS 문제부터 이렇게 접근하니까 우리 수험생들에게 잘 성적 향상이라는 게 체감되지 않는 거죠. 제 말 맞죠? 따라서 외국어 영역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단어를 알고 거기에 기본적인 해석력을 갖춘, 즉 어법과 구문이 완성된 플러스 이해력과 논리력과 사고력이 필요한 유형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 정답이 있는 시험이다가 영어 시험의 본질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단어만 알고 해석만 되면 되는 게 영어 시험이라면 왜 우리에게 객관식을 줬을까요? 그냥 주관식 주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객관식을 또 주는 것은 그 안에 유형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유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단어 알고 해석되면 되니까 모든 문제를 똑같이 풀고 계시니까 의미가 없죠. 제 말은
유형마다 분명히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칸 추론이라면 추론력이 추가돼야 되고, 기본적인 해석력의 삽입 제거, 순서라면 논리력이 추가돼야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 제일 쉬워하는 문제 유형 뭐예요? 다 똑같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요? 주제문? 생각보다 높은데 사고가 일치 불일치라고 생각했지. 또는 그래프 도표라고 생각했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녀석들이 그 문제 유형이야말로 다른 어떤 사고를 요하지 않는 해석만 되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맞죠? 근데 주제문도 이해력 필요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주제문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문항수가 많으니까 묻힌 것 뿐입니다. 몇 개 맞고 몇 개 틀리니까 난 주제 이 정도면 됐어 이러거든요. 근데 뭐 이어질 거리 순서는 한 문제 나오거든요. 틀리면 100% 틀리는 거니까 문제 유형이 많아서 묻히는 거지, 실제 주제문이 잘 되면 빈칸 추론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영어 시험을 볼 때 단순한 해석이다, 단순한 뭐 무슨 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도 고려한, 즉 시간 배분 연습도 해야 하는 총체적인 사고를 요하는 것이 바로 영어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는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학습 순서가 벌써 다 잡힙니다.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뭐 필요하겠어요? 네, 어휘가 필요한 거죠. 그 위에 구문독해 해석하고 싶다고 하셨죠. 구문독해 하려면 어법이 먼저 선행돼야 하고요. 그 어법 위에 정확한 해석 연습의 구문독해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 다음이 이제 독해, 유형별 전략 전술, 출제자 의도 이런 걸 파악하는 거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출 EBS 문제집 활용하시면서 나의 시간 안배 연습, 내가 부족한 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연습,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영어 영역의 학습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요. 저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처음부터 뭐 어휘하고 어법도 하고 구문하고 그 위에 리딩 스킬 붙이고 뭐 문제집 순서대로 하고 싶어요. 선생님 6월이에요. 근데 뭘 내가 저걸 순서대로 언제부터, 내가 고1이라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내일 모레면 수능 완성 교재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언제 저거 베이스부터 다 깔고 앉아있지? 막 이렇게요. 그러면 저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은 D-Day를 이렇게 적는 거, 확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D-Day 365, 364, 363 뭐 이렇게 해요. 근데 D-Day 365가 되려면 작년 11월 13일부터 공부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순서대로라면 작년 11월 13일에 여러분들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는 뭐 고1, 고2, 기말고사 보기도 좀 남았고 9월 모평 추석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D-Day 365일 전부터 공부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러면 앞에 한 11월 나 그래 좋다. 1월 1일부터 공부했다고 치자. 1월 1일부터 내가 이제 고3이 되어서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고 치자. 그래도 앞에 벌써 50일은 버리고 시작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365일 중에 65일 그냥 계산하기 쉽게, 제가 산수가 약간 부족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버립시다. 그럼 우리는 300일 D-Day부터 공부했다는 소리예요. 1월 1일만 쳐도요. 그런데 300일 중에 150일을 그냥 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150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남아있는 150일 동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죠. 지나 보냈던 5개월을 뒤돌아봅시다. 여러분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놀았습니까? 막 좀 놀긴 놀았습니다만 막 미친 듯이 원 없이 실컷 놀았다 한 수험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봅시다. 그럼 지난 5개월 동안
나는 그럼 미친 듯이 링겔 맞으면서 공부했던가? 공부했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지도 특별히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은 그냥 그런 시간을 5개월 동안 보낸 것뿐이에요. 남아있는 150일을 갖고 우리가 내 주체로 왜 인생을 수동태로 살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인데. 그러니까 능동태로 150일 작전을 세우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우리가 1월부터 5개월까지 150일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해보니까 놀지도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것도 없네라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공부하기는 했죠. 나름대로 하기는 했잖아요. 그러면 몸속 어딘가에 지금 이게 다 듣기 좋게 어휘어법 구문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제대로 잘 배열되고 정립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그냥 17년, 18년을 그냥 호성세월을 보낸 건 아니니까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남아있는 140일이지만 어딘가에 있지? 좋다. 그럼 남아있는 140일 동안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꺼내서 자연스럽게 정리 배열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전 제가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첫 번째 영어 시험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다 보니 효율적인 학습 순서는 이렇게 잡아라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세 번째 이야기, 진짜 하고 싶었던 이제 남아있는 140일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140일 작전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제가 현장에서 한 20여 년 동안 우리 수험생들을 보다 보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슬럼프 기간이 같이 오고 거의 비슷하게 열심히 하는 기간이 겹쳐오고 비슷비슷은 합니다. 그런데 저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스케줄에 맞게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차볼까요? 남아있는 140일을 최악으로 보낸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6월입니다.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나도 심란합니다. 내가 뭘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라 찹찹한 마음인데 성적표는 엄마한테 보여주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서 엄마에게 스르르 떨리는 손으로 성적표를 보여드렸죠. 엄마가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난 널 믿는다 이러면 어떡하지?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데 하면서 들어갔는데 엄마의 반응은 내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6월달 좌절의 6월을 보냅니다. 전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7월달 이제 공부를 할까 합니다.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리고 와서 공부 좀 해야겠다 했는데 사실은 여름방학 직전이니까 그동안 1학기 동안 고생했던 너 8월 여름방학부터 열심히 하자 하면 7월을 보냈습니다. 8월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입니다. 공부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죠? 우리 지금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름방학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죠? 당연하지. 여름방학인데 이제 마지막 학사 일정에서 벗어난 완전한 나만의 방학인데 열심히 하려고 하나 우리는 처음병 있습니다. 처음병. 처음병 뭔지 몰라요? 단어장 처음부터 다시 보기. EBS 교재 그때쯤 되면 이제 수완 다 나왔는데 수특부터 다시 하기. 우리 이제 처음병 있습니다. 왠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고 싶은 주의가 있어서 우리가 수학에서 확률 통계를 못하는 이유는 뒷부분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집합과 명제는 완전 우리 천재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막 하다고 하니 앞에만 까맣고 뒤에는 이제 못하게 된 거죠. 9월이 옵니다. 수능 60일 남았는데 9월? 굉장히 바쁩니다. 9월 모평 꼈습니다. 9월 중간고사 꼈습니다. 9월달 수시 상담해야 합니다. 9월달 수능 정시 원서 접수도 해야 합니다. 9월달 대망의 5천만 국민의 명절 추석 꼈습니다. 추석도 명절이 3일이다 보니까 전날부터 3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는 3일 내일부터 하지 뭐. 그냥 이제 추석 당일 되면 공부 좀 할라 했는데
엄마가 밖에서 동그랑땡 굽고 너무 냄새가 진동을 해요. 동그랑땡 먹고 자다가 조금 또 먹고 TV 보니까 최신 영화도 하고 있고 추석이 그렇게 갔네. 다음날 마지막 유일인데 어떡해. 그러다 보면 9월 말 끝났습니다. 10월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수험생들 모습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10월달 수능 한 달 남았습니다. 공부 또 진짜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죠? 여기 재수생들 이렇게 있는데 씩 웃고 있는데요. 10월달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뭐 하면서? 수능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때는 특별하게 뭘 새롭게 공부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은 수첩관에서 11월 수능 끝나고 나 미팅해야지. 수능 끝나고 머리 해야지. 수능 끝나고 동해로 놀러 가야지. 하면서 수능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10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11월 수능을 보는 거죠. 이게 제가 그린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140일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대략 그려는 놨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루에 영어 공부 몇 시간 하세요? 2시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한다요. 정말로요? 2시간? 아, 그래요? 사실은 이게 재학생들한테는 2시간이 되게 큰 시간이거든요. 제가 계획을 짜면서 애기들이 2시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재학생들 입장에서 학교 갔다 와서 씻고 밥 먹고 학원 가잖아. 끝나고 오면 10시 넘는데 그럼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학교 숙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새벽일 텐데 2시간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 그 2시간을 기준으로 가능한 계획을 한번 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까 영어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라고 했죠? 어휘? 오케이. 그럼 나는 어휘를 하루 30분을 매일 쓰겠습니다. 공부하실 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누적 복습하시면서 30분 동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30분이에요. 오늘 데이 1 했으면 내일 데이 2 아니고 오늘 데이 1 했으면 내일 데이 2 할 때 데이 1 복습하고 데이 2. 그 다음날 데이 1, 2 복습하고 데이 3. 뭐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 하루에 몇 개를 외워야 되나요?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뭐 암기하는 능력도 다를 수 있고 시간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뭘 어찌하겠어?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짜투리 시간에 단어를 외우세요 이런 말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있잖아. 짜투리 시간에 할 게 되게 많아. 국어 선생님은 한자 성어 외우래. 그렇죠. 수학 선생님은 뭐 공식 외우래. 영어 선생님은 단어 외우래. 사실상 우린 그렇게 짜투리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 뭐 짜투리 시간에 다른 거 하시고요. 전 그냥 30분 뺄게요. 어휘는 30분 매일 누적 복습을 한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20분 동안은 듣기 합시다. 듣기가 선생님 듣긴 좀 쉬운데요. 뭘 매일 20분씩이나? 꼭 한 회분씩을 듣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정해서 듣는 연습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뭐 학교 가면서 이어폰 끼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하세요. 그럼 우리 지금 50분 썼나요? 맞나요? 그럼 70분 남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방송이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6월 중순에서 기말고사 보기 직전까지 혹은 기말고사 보는 시간이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한 15일, 20일 짜투리 시간이 분명히 남을 겁니다. 그럼 그때 자 기본적으로 단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어법 해야 된다고 했죠. 네. 6월달 70분 동안은 어법을 정리하는 시간으로만 쓰는 겁니다. 선생님 다른 애들은 지금 막 인수 다 풀었대요. 신경 쓰지 마세요. 걔네 찍고 있어요. 선생님 다른 애들은 막 기출문제 5개년 다 풀었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맞고 틀리고 그냥 소나기 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계획을 갖고 6월 달에는 어법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역 중에 듣기 독해 어휘 어법 구문이 있다면 혼자서 하기 힘든 영역이 어법입니다. 사실은 단어는 뭐 애들이 지가 단어장 갖고 한대. 듣기는 뭐 너무 쉽다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그리고 나서 독해도 문제집 갖고 풀면 되는데 어법 영역만큼은 강의를 활용하시든 뭘 하시든 반드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는 어법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자 이 말이에요. 됐죠? 자, 2시간 동안에 30분 단어 썼고 20분 듣기 썼고 70분 강의를 듣든 내가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간 갖는 거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오케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이제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8월달 여름방학이 도래합니다. 그럼 8월달 여름방학엔 여러분 그때는 학사 일정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혹시 2시간 반 영어에 할애해도 괜찮습니까? 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오,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그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2시간 반으로 이제 제가 스케줄을 다시 조정합니다. 8월 여름방학 한 달만요. 그럼 8월 달에 6월부터 계속 난 어휘하고 듣기는 30분, 20분씩 할애하면서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8월 역시 똑같은 시간 할애해서 50분을 쓸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한테 거의 얼마 남았습니까, 시간? 1시간 하고 더 많이 남은 거지? 네? 그래요? 한 100분 정도 남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8월을 둘로 나눌 거예요. 8월 1일부터 8월 15일, 8월 15일부터 8월 30일 두 섹터로 나눕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어법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에 도움을 받으시든 뭘 하든 어법을 정리했다면 아는 것과 적용하는 건 180도 다릅니다. 우리 애기들 맨날 하는 얘기 있는데 뭐. 그죠? 내가 뭘 말할지 알죠? 아는 건데 틀렸어. 아는 건데 틀린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는 건데 제대로 모르거나 알고 있으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몰라서 적용을 못한 거니까요. 우리가 왜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배울 학에 잘하네. 그러니까 강의로 배웠다면 내가 체득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뭐 기출문제가 됐든 시중 문제집이 됐든 뭐가 됐든 어법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하고 풀면 분명히 뭘 묻는지, 왜 이 밑줄이 있는지, 왜 이 박스가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단어하고 어법 한 다음에 우리 뭐 하자고 했었지? 구문독해요. 오케이. 어법 문제를 푸시면서 그 지문을 갖고 구문독해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나 이제 어법 지식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어법 문제를 풀 때 사실은 박스형 말고 밑줄형 문제는 정확한 해석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시제가 맞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법 문제를 갖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슬러시를 하시든 동그라미를 치시든 뭘 하시면서 구문독해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8월이에요. 지금 기출문제하고 아이들은 수원 다 했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죠. 요때만까지는 질치기가 필요합니다. 질치기가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 문제 많이 푸는 걸 양치기라고 하죠. 문제량보다 한 지문을 갖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 기본 해석이 돼야 제가 독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지라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어법 적용 연습하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구문 연습을 하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기출문제 5개년을 다 갖다 놔도 어법 문제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한 문제당 하나. 몇 년 넘어가봐야 한 문제 한 모의고사당 2개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걸 갖고 적용 연습하면서 구문독해 연습, 즉 질치기를 많이 하자, 꼼꼼히 하자. 이게 15일 동안의 전략입니다. 그럼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뭐 할까? 아니, 우리 단어 했잖아. 어법 했잖아. 구문독해 했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지? 이제 독해 슬슬 해야 합니다. 근데 독해가 유형이 나눠져도 있고 출제자의 의도도 있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EBS 문제집이든 기출 문제집이든 문제들을 갖고 유형별 정리들, 출제자 의도들 파악하면서 리딩 스킬 같은 걸 정리하시는 겁니다. 지사는 이렇게 하겠다. 뭐 그래프 도표는 이렇게 한다. 빈칸 추론, 빈칸의 위치에 따라 또 전략이 다를 수도 있네. 출제자가 나한테 묻는 게 약간 다를 수도 있네. 를 고려하면서
이제부터 속도가 약간씩 빨라져야죠. 이제 너무 질치기를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8월 한 달을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계획을 짭니다. 이것도 들어보시니까 가능은 하겠죠?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9월입니다. 9월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EBS 문제를 한번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전에 수특했고 수한했고 다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안 되어 있다고 해도 남들 다 풀었는데 어떻게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올해는 고득점 엔제가 빠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소식인데 재수생 언니 오빠들은 속상할 겁니다. 자기네들은 더 힘들게 공부했는데 하면서.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문항수는 모르지만 많이 잡아서 수특이 한 400. 그 다음에 인수에 한 400. 수능 완성이 400이라고 그냥 잡읍시다. 우리끼리 그냥. 1200 문항입니다. 그럼 1200 문항. 이게 겨울방학 때 풀려면 헉헉 이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뭐 문제 풀다 보면 1시간에 몇 개나 풀었어? 한 4-5개 풀라나? 뭐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1학기에 어딘가에 있었던 구석구석의 녀석들을 6월에 어법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어법 한번 문제 활용해보고 구문 독해도 해봤고 리딩 스킬도 한번 정리해봤으니 이제 문제 푸는 속도도 늘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1200 문제라고 가능하면 45문제가 1회분 모의고사니까 여러분 30회 모의고사가 안 됩니다. 그쵸? 산수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45문제씩 풀자고. 힘들죠, 당연히. 45문제씩 풀어도 일단 30회 모의고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은 안 걸릴 겁니다. 맞고 틀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요. 맞고 틀리는 게 뭐 의미가 수능날만 사실은 수능날은 뭐 찍어서 맞추든 뭐 해서 맞추든 맞춰갖고 오면 되는데 그 과정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9월 달에 그래 1200 문항을 하루에 한 45문제씩 나눠서 풀어보자. 왜냐하면 9월 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석도 꼈고 중간고사도 꼈고 뭐가 있고 학사 일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빼놓으셔야 되는 시간들을 염두하셔서 내가 하루 한 회분씩의 모의고사로 그러니까 수능 특강은 한 회분 모의고사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숫자를 정해서 그래 오늘은 40, 오늘은 45문제, 오늘은 50문제 나름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 이번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러니까 배분해서요. 한 지문당 70초, 80초 넘어가지 못하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난 그때부터는 이제 제한 시간 70분에 한 회분 모의고사를 못 풀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나름대로 시간 배분을 해가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9월달 한 달 동안 거의 EBS 교재를 지금 계획대로라면 다 한 번씩은 훑어보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EBS가 지문을 그대로 반영하진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EBS 그러니까 주제문과 흡사한 것을 다른 곳에서 가져오겠다, 흡사하게 발췌하겠다라고 했으니 EBS 지문의 답을 외우는 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진 경우거든요. 따라서 그 9월달 한 달 동안 문제를 풀면서 내가 구문 독해 끊어읽기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문제 푸는 유형이 출제자 의도에 맞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EBS 내용은 무엇인지를 숙지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9월을 보내시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10월입니다. 아니 수험식인데 기출문제는 또 풀어야죠. 그러면 제가 말했던 거 겨울방학 때부터 EBS 문제집을 건드리거나 기출문제를 건드리는 건 베이스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안 되니 우리는 9월, 10월로 지금 다 뺀 상태예요. 10월 달에 기출문제 5개년 잡읍시다. 5개년. 그럼 5개년 잡는다고 치면 2011, 12, 13, 14, 15학년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2016학년도 수능이니까요. 그럼 수능 5문제? 아이 좋다. 6월, 9월 모평 넣읍시다. 6월, 9월 모평 넣는다고 해도 총 몇 회분입니까? 네, 15회 모의고사입니다. 그럼 또 하루에 한 회분씩 풀면 15일이면 끝납니다. 맞죠? 그럼 선생님 남은 15일 동안 뭐 할까요? 아까 최악의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때는 수능이 간절히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멍 때리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전을 짠 거죠. 10월 달에 좋다. 기출문제 5개년을 수능과 6월 달과 9월 달 모평 3개를 총동원해서 15회 모의고사로 15일을 끝내놓자.
그리고 나머지 15일 동안은 오답 노트도 좀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리고 사실 단권화 노트라고 하는 거 그건 월별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6월달 시기에 어법 강의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면 돼요. 어법 노트를 만드시면 되고 내가 직접 쓴 거 구문 독해 잘 해석 안 됐던 문장들 또 구문 챕터 만들어서 구문 독해 조금 써놓으면 되고 리딩 스킬 학습법 조금 써놓으면 되고 어휘 중에 유독 안 외워지고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를 한 권으로 만들어 놓는 단권화 같은 건 월별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경에 아까 말했던 15회 모의고사 끝내놓고 오답 노트하고 단권화 노트를 완성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11월 수능 보러 가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그 오답 노트와 단권화 보면서 부족한 게 있다면 조금 더 메꾸고 보완하는 과정 이렇게 지내고 11월을 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아까 수능 시나리오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지금 더 아름다운 상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 공부하신다고 하셨고 그 시간은 어떻게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배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건 제가 처음부터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전 벌써 4가지 얘기한다고 했는데 다 했네요. 첫째가 영어 본질? 시험이 이런 거야. 둘째,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자. 그 세 번째, 그러면 그 순서에 맞게 우리 월별로 남아있는 140일 작전을 짜보자. 마지막 4번째, 수험생 당부 말씀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첫 번째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권화 노트와 오답 노트의 중요성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 내가 빨간 펜을 친 거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쁜 상상을 하면 시험 볼 때 이거 어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건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답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단권화 노트와 오답 노트는 여러분들이 수능 보시기 직전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수능 당일날 가서도요 2교시에서 3교시 시작할 때 점심시간도 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시간에 단권화 노트나 뭐 특별하게 너 수특책 가지고 갈 거니? 그런 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노트로 정리해서 한번 쫙 훑어보고 가는 그래서 유용한 단권화 노트와 오답 노트가 될 거니까 그거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수험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 강의쟁이 말고 공부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한테 학습 얘기했죠. 강의를 많이 들으면 아는 게 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의 스타일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수험생들 스타일 알죠? 뭐 이러던데 그러면 대부분들 또 강의를 많이 듣는 친구들은 뭐 블로그에 보니까 나는 수학 선생님의 누구 강의를 들어봤음. 쫙. 영어 선생님 누구 강의를 들어봤음.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겠음. 그러면서 이 선생님의 특징은 뭐, 이 선생님 뭐가 장점이고, 이 선생님 뭐가 단점이고, 이 선생님 뭐가 장점이고, 이 선생님 뭐가 단점이고 한 번이라도 그런 걸 접해보신 적 있죠? 네, 근데 그 녀석은 삼수생일 겁니다. 뭐냐면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는 것과 적용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부쟁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것을 적용하게 만드는 습득의 과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수험생들 그 다음 거 얘기할걸요? 수업 시간에 너 많이 얘기했던 얘기인데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뭐가 뭘 대신한대? 뭐라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대. 100% 다 대답합니다. 분사구문 만들 수 있어? 그래? 그럼 분사구문 만드는 순서 뭘 없앤대? 접속사 생략한대. 그리고 주어 너무 귀여워. 그 다음 뭐 하래?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쓴대. 근데 시간 조건 부사절이 뭐야? when? 생각은 좋은데 when이 관계부사 when도 있고 의문사 when도 있고 시간 조건 부사절 when도 있고 구별도 해야 돼. 그러면 분사구문을 분명히 만든다고 하셨는데 분사구문이 뭔데? 이거 보세요. 아는 것과 적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난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한테 수능에서 분사구문을 만드시오. 주관식 없다니까요. 완성된 분사구문을 주고 맞냐 틀리냐를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출제자가 나한테 분사구문 묻는 거였구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주어 생략됐나? 능동이었나? 수동이었나? 다 거꾸로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맨날 결론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해설지를 본다? 이건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이었으므로 현재가 미래를 대신했어야 함. 이렇게 써 있으면 아는 건데 틀렸어. 뭘 알아? 시간 조건 부사절이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공부쟁이, 강의쟁이는 많이 아는 것 같은 착각인 거죠. 공부쟁이는 그 아는 걸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체득화 과정입니다. 강의를 만약에 1시간 들었다면 내가 따로 공부해야 하는 양은 그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명문대 가신 선배들의 얘기 들어보면 항상 똑같지 않아요? 자기 주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란 소리죠. 그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계획 짠 대로 입 닫고 귀 닫아. 그리고 저 코미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그냥 네 계획대로 주체적으로 살면 돼요. 마지막 수험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긍정이에요. 저도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학원에서 수험생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저한테 무슨 고난과 시련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수험생들하고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생글생글거리면서 수업했는데요. 저는 뭐 힘들고 어렵고 저도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많은 역경이 있었으나 수험생들에게 얘기할 이유도 없고 해야 하지도 않고요. 그냥 밝게 긍정적으로 그래? 지나간 일 150일 버렸으면 뭐 남아있는 150일 있네. 땡큐. 지금이 9월이 아니라서 땡큐. 지금이 10월이 아니라서 땡큐.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작전을 짜서 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남들한테 그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self-esteem? 자긍심? 자긍심 없는 사람이, 자기에 대한 자아가 없는 사람이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귀 막고 눈 닫아.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나 사람인지라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면 선생님 전 소심한 트리플 A형이라 다 기억나는데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다 가슴속에 재놓고 계세요. 그래, 내가 너가 잘못됐음을 반드시 증명해 주겠다. I will prove others wrong. 오형식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잘못됐음을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 너 내가 재수한다고 했을 때 네가 무슨 재수를 해서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비난했던 친구. 내가 지금 6월 달에 업법하고 앉아있으니 아이고야 지금 시기에 야 나는 수원하고 있는데 너 잘한다 하고 나에게 비아냥거렸던 친구들. 그냥 쌓이면 쌓이는 대로 마음속에 일단 갖고 계세요. I'll prove others wrong. 내가 너희들이 잘못됐음을 반드시 증명하겠다 라고 재고 있다가 140일 동안 내 계획대로 멋지게 쓰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11월 12일 날 수능 모두 끝나고 내 19세에 수험 생활을 맞이하는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날 수험장 나오면서 I finally proved others wrong. 나는 마침내 다른 이들이 잘못됐음을 증명했다. 과거 시제로 바꾸고 멋지게 걸어 나오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18세, 19세, 20세의 꿈 같은 대한민국의 자식들입니다. 가끔씩 우리 수험생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모두 다 경쟁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아니, 왜 네 짝꿍이 경쟁자라고 생각해?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 아니니?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하는 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출제자예요. 난 출제자 의도만 분석하면 되고 난 출제자랑 싸우면 되고 내 제한 시간 70분 하고 싸우면 되고 그 뒤에 돌아보면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재수생 친구들 수능 당일날 가보셨죠? 귀여운 고2 친구들마저도 여러분들 선배님들 시험 잘 보세요 하면서 플랜카드 걸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라는 생각부터 버리시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 전략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등급별로도 다를 수도 있고요. 학습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 맞다. 근데 로드 선생님이 제시해 준 거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긴 하네. 그러면 내 스타일대로 계획을 한번 짜죠. 이제 남아있는 140일은 내가 주체로, 내가 능동태로 내 인생을 좀 멋지게 꾸며봐야겠다 라고 돌아가실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이 강연이 너무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11월 10일이 끝난 후에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5월달, 6월달에 푸르른 캠퍼스에서 푸르른 잔디밭에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꿈을 마음껏 발산하시는 멋진 대학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